안녕하세요.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인도 진출 기업 인사 노무 관리 안내서 제작에 참여한 법무법인 세종의 김재영 전문위원입니다. 본 안내서를 통해 인도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우리 기업들께 실무에 활용하실 수 있는 노무 관리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인도는 이미 인구 규모에서 중국을 넘어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며 최근 수년간 7, 8%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제조 서비스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국 기업의 생산 기지이자 전략적 소비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노동법 체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의 정글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안내서 내용을 크게 네 부분으로 재구성되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인도의 경제 노동시장 환경을 간략히 살펴본 뒤 최근 제정 시행된 4대 통합노동법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채용,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사회보장, 징계예고와 노동 대응 등 실무 단계별 쟁점과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인도 주재원 법인장을 위한 법적 세무상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인도 노무 리스크를 단순히 피해야 할 위험 요소가 아니라 잘 관리하면 경쟁력이 되는 요소로 전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왜 지금 인도인가라는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기준 인도 인구는 약 14억 5천만 명으로 전 세계 1위이며 경제 성장률은 8%를 웃도는 수준으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대 중반까지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도발 인구 보너스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제조업 육성과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해 메이크 인디아 정책, 각종 세제 인센티브, 산업단지 조성 등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전기전자, 배터리, IT 서비스,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와 공장 설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는 높은 실업률, 지역 간 발전 격차, 숙련도 편차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고 이는 노무관리 이슈와 즉각 연결됩니다. 따라서 인도 시장의 매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시장에서 일하게 될 인력의 특성과 법 제도 환경을 동시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안내서에서는 거대한 기회인 동시에 준비하지 않으면 큰 리스크가 되는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인도의 노동 환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도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보겠습니다. 인도의 고용 구조는 크게 조직 부분과 비조직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체 고용의 약 90%가 비공식 부분에 속하는 매우 특이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주로 진출하는 제조업, 서비스업은 조직 부분에 해당하지만 실제 채용 하청 구조 속에는 비공식 고용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지역과 계층에 따른 격차입니다. 문맹률, 사용 언어, 종교 카스트, 도시 농촌 여부에 따라 인력의 교육 수준과 노동 관행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공용어만 해도 헌법상 22개가 규정되어 있고 각 주별로 사용 언어와 행정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공지 등을 어느 언어로 제공할지부터 전략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IT 서비스 업종에서는 우리 인력의 이직률이 매우 높고 중소제조업 공장에서는 무단퇴사와 단기 이직이 빈번해 인력 유지가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의 노동 문화를 단순히 인건비가 싸다라는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비공식 고용이 많은 환경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핵심 인력을 확보,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력과 어떤 소통 방식을 구축할 것인지가 인사 노무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분쟁 사례를 통해 인도 노무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타밀나두주의 한 전자업체 공장에서는 노조 인정과 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 파업으로 이어져 수개월 동안 생산이 중단이 되고 글로벌 공급망까지 영향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자동차 업체의 경우 복수 노조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누가 교섭 대표 노조인가를 두고 치열한 경쟁과 분쟁이 발생해 사측이 어느 한쪽과 협상해도 다른 노조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징계해고가 공장 전체 파업으로 확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현지 관리자의 부적절한 해고 조치가 촉발점이 되었고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되면서 해고 모의 소송과 함께 대규모 집단 행동으로 번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노조가 강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명확한 징계, 해고 절차, 고충 처리 제도, 소통 채널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깊게 연결됩니다. 결국 인도에서의 노무 관리는 인사팀의 행정 업무를 넘어 생산 중단과 직결되는 핵심 경영 리스크라고 보셔야 합니다. 채용, 평가, 징계, 해고 전 과정에서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소한 갈등이 곧바로 노사 분쟁, 나아가 정치 세력과 연계된 대규모 파업으로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환경을 단순화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기존 29개의 개별 노동법을 4개의 통합 노동법전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바로 임금법, 사회보장법, 산업관계법,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자 조건법입니다. 각 법은 기존 법령의 내용이 재정비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법은 최저임금법, 임금지급법 등을 통합해 임금의 정의와 지급 기준, 최저임금 규정을 포괄하고 있고 사회보장법은 산재보상, 근로자 국가보험, 퇴직급여, 고용보험 등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관계법은 노조, 파업, 직장폐쇄, 근로자 정의 등을 규율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공장법, 상점 및 영업소법 등과 연결되어 작업장 안전, 근로시간, 복지시설 기준 등을 포괄합니다. 2025년 현재 대부분의 주정부가 세부 규칙을 마련했고 11월 21일부로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우리 기업도 더 이상 언젠가 시행될 법이 아니라 이미 적용되고 있는 법으로 인식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는 만큼 기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인사관행이 새 법령에 부합하는지 지금 당장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적인 변화는 서면 근로계약서 의무화입니다. 과거 인도에서는 구두 약정이나 간단한 오퍼 레터만으로도 근로관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고 법적으로도 반드시 서면 계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무 내용, 근로 장소, 임금 구조, 근로 시간,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핵심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서면 계약서 및 임명장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순 공고 수준을 넘어 행정, 형사 제재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필수 준수 항목으로 보셔야 합니다. 아직도 현지 직원 중 구두 약속에 기반해 근무하고 있거나 오래전에 작성한 간단한 계약만 보유한 이력이 있다면 신법령에 맞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정비해 재체결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대한 관리도 중요해졌습니다. 통상 3에서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지만 인도 판례상 수습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별도의 확정 통지를 발송해야 정규직 전환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수습 종료 시 부적격자에 대한 계약을 종료하려면 계약서에 정해둔 평가 기준과 통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추후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공식 도입입니다. 과거에도 사실상 기간제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법적 지위가 명확치 않아 분쟁 소지가 컸습니다. 이제 노동법전에서 기간제 근로를 별도의 근로 형태로 인정하면서 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자라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수준과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 분명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퇴직금 규정입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5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야 퇴직금 수급권이 발생했지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만 근무해도 비례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단연간 계약직 프로젝트 인력을 활용해온 기업에는 인건비 구조를 재설계할 정도로 큰 변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간제니까 11개월만 쓰고 자르자는 식의 관행은 법적으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설정 시 퇴직금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반영해야 하며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 처우 격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기간제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되 이를 비정규 인건비 절감 수단이 아니라 유연한 인력 운영 수단으로 재정의해야 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퇴사정산 기한의 획기적 단축입니다.
임금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이 영업일 이내에 임금과 각종 수당, 보너스,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 예고 수당 등 이른바 최종 정산 합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주로 해고 상황에서 신속한 정산 의무가 논의되었다면 이제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도의 행정회계 처리 속도를 감안하면 이 영업일은 매우 촉박한 기간입니다. 퇴사일이 금요일이면 사실상 다음 주 초안에 모든 금액 산정을 마치고 지급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사전에 정산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지 않으면 기한 내 이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퇴직금, 미사용 휴가수당, 보너스, 법정 보너스, 인센티브 등 항목별 계산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놓지 않아 퇴사 시점마다 논쟁과 지연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인사, 재무, 세무 부서가 함께하는 퇴사 정산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사내 규정과 시스템의 퇴사 승인, 정산 산출, 지급까지 책임자와 마감 시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과태료이자 부과뿐만 아니라 반복 시 형사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인도 사업장에서는 퇴사 프로세스 관리가 새로운 핵심 컴플레이언스 영역이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노사관계 영역의 변화입니다. 산업관계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파업 전에 최소 14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과거처럼 예고 없이 기습 파업을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파업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또한 난립하던 복수노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 노조가 전체 조합원 중 51%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단일 교섭 대표 노조로 인정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노사교섭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월 18,000루피를 초과하는 관리 감독자급 직원도 노동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리직 감독자의 역할 권한과 임금 수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누구까지 노동법상 근로자로 볼 것인지, 누구는 경영관리자로 볼 것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구분이 애매할수록 징계, 해고, 노조가입 자격 등 다양한 분쟁의 소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단계별 인사 노무 실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채용입니다. 인도에서는 이력서상의 학력, 경력 위조가 생각보다 흔하기 때문에 서류만 보고 채용을 결정했다가 입사 후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레퍼런스 책과 학력, 경력, 범죄 경력 등 신원조회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 절차로 보셔야 합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도록 요구하는 지역인재 할당제를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사무소를 설치한 주의 상법 및 영업소법, 산업정책, 고용촉직 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허가 갱신이나 조세보조금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견습근로자법에 따라 특정 업종에서는 정부가 정한 비율만큼 견습생을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용 전략을 세울 때 정규직, 기간제 파견, 견습생을 어떻게 조합할지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채용 단계에서부터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이후 인력 운영과 노무 분쟁 예방의 출발점이 됩니다. 채용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는 근로계약서와 임명장 작성입니다. 인도 고용계약은 단순히 연봉만 합의하는 문서가 아니라 직무 범위, 보고 체계, 근무 장소, 근로시간과 휴일, 보수 구조, 평가 승진 체계, 징계 절차, 비밀 유지, 경력 금지, 지적재산권 귀속 등 회사의 기본 운영 원칙을 모두 담는 노무관리 플랫폼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수습기간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회사가 직원의 적합성과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수습 연장 또는 계약 종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습평가 기준, 평가 절차, 수습 연장 또는 해지 통보 방법을 계약서와 취업 규칙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종료 후에는 일정 기한 내에 서면 컨퍼메이션 레터를 발송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명확히 해야 추후 묵시적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채용의 경우 백그라운드 체크 결과가 불량하거나 학력, 경력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오퍼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 사유와 절차가 과도하게 임의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도록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임금 구조입니다. 인도의 급여는 기본급, 물가수당, 주택수당, 교통식대 특별수당 등 다양한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부담 사회보장기여금, 보너스, 복리후생 비용까지 포함해 회사부담금이라는 개념으로 총임금비를 산정합니다. 최저임금은 중앙정부 단위가 아니라 주와 업종, 숙련도 수준에 따라 각각 달리 정해집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통상 연 2회 조정되므로 인사 담당자는 해당 주 정부의 최저임금 공고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임금법 시행 이후에는 임금의 정의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등 항목이 더 엄격히 규정되어 법적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기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본급 비율을 너무 낮게 설정한 급여 구조가 최저임금, 퇴직금, 사회보장기여금 산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내서에서 정리된 예식 급여 구조를 참고해 합리적인 비율을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시간 효율 관리는 인도에서도 대표적인 분쟁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48시간, 하루 8, 9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만 세부 내용은 각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2배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당, 월당 연장 근로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휴가제도 역시 한국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인도에서는 연차 유급 휴가를 PL, EL, 병가를 SL, 단기간의 개인 용무를 위한 휴가를 CL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휴가 유형별 부여 일수, 발생 2월 기준, 사용 절차를 취업 규칙에 명확히 규정해 두지 않으면 퇴사 시 미사용 휴가 수당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 부장, 교대 근무 시 휴게 시간, 연속 근무 시간 준수 등 안전 보건 이슈와도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인력 부족을 이유로 과도한 연장, 야간 근로를 반복하는 관행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인도의 사회보장 제도는 크게 세 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 근로자 퇴직연금 제도에 해당하는 PF는 일정 수준 이하 급여 근로자에게 의무가입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은 5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비례한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근로자 국가보험은 저소득 근로자의 질병, 출산, 산재에 대한 의료소득 보장을 다룹니다. 사회보장법은 이러한 제도들을 하나의 틀 안에 통합하여 조직, 비조직 부문 근로자 모두에게 사회보장 적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외국인 주재원의 PF 가입 의무와 한인도 사회보장 협정 관계입니다. 한국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인도 PF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파견 전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인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고려해야 하므로 중장기 인건비와 퇴직급여 충당금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방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내부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반드시 여성 상급자여야 합니다. 또한 ICC는 NGO 등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해야 하고 매년 처리 건수와 조치 결과 등을 정의한 연례 보고서를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까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포시 규정을 단순히 성희롱 예방 교육 정도로 축소해서 이해하면 안 되고 예방 정책 수립, 내부 규정 제정, 교육 실시, 신고 채널 확보, 조사 절차 마련, 피해자 보호 조치까지 포함한 종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파견 온 관리자들이 현지 문화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성희롱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재원 대상 별도 교육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고는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분쟁이 많은 영역이지만
인도에서는 특히 절차 위반이 치명적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도 노동법은 미국식 임의해고를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비행위를 이유로 해고하려면 반드시 적법한 징계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소명 자료 제출 요구를 발송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조사 내용과 증거, 결론은 서면 보고서로 정리되고 이에 따라 경고, 감급, 정직, 해고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징계 양정 시에는 비위의 중대성, 근로자의 과거 근무 성적, 유사 사례의 처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는 실제 판례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의 경우 후입 선출 원칙을 지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정부 사전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정리해고는 최후 수단으로만 활용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채용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인력을 선발하고 필요시에는 계약갱신, 배치 전환, 성과 관리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인력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더 실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관리 역시 인도 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인도 노조는 종종 전국 단위 연맹이나 정치 세력과 연계되어 활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공장 내부의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기업의 인도 공장 사례에서도 노조 이슈가 곧장 지역 정치, 언론 이슈로 비화된 경우를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노조가 생길 빌미를 줄이는 것입니다. 법적 의무 기구인 고충처리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고 그와 별도로 경영진과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내 근로자위원회, 타운홀 미팅 등을 마련하면 외부 세력이 개입하기 전에 내부 불만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형식적 회의체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의 목소리가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경험을 제공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조 인정, 기준과 교섭 구조를 명확히 설계해 어느 노조가 어떤 범위에서 대표성을 가지는지 사전에 협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산업관계법상의 교섭대표 노조 제도와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노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에 파견 나가 계신 주재원과 법인장님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리스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장법상 점유자로 지정된 법인장은 공장 내 안전사고나 규정 위반이 발생할 경우 형사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명목상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 보건, 환경 규정 준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가 개인의 형사 책임과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는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세무 리스크입니다. 파견 기간이 길어지거나 본사 인력이 인도에서 실질적인 영업 계약 체결 행위를 반복하면 인도세법상 인도 내에 고정사업장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본사 이익의 일부에 대해 인도에서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인도 조세의 조약 및 각국 세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파견 계약서와 실제 업무 내용, 체류 일수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주재원 개인의 소득세도 중요합니다. 인도 체류 일수에 따라 세법상 거주사로 분류되면 인도 내 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한국과 인도의 세무, 사회보장 협정 내용을 고려해 급여 지급 구조와 체류 스케줄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현지 회계, 세무 전문가와 긴밀한 협업이 필수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선제적 대응입니다. 4대 통합 노동법전의 본격 시행으로 서면 근로계약서,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퇴사 정상 기한, 파업 노조 규율 등 여러 부분에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기업이라면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서, 내부 프로세스를 조속히 점검해 신법령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둘째, 소통 강화입니다. 인도의 노사 분쟁은 사소한 불만이 제때 해소되지 못해 누적된 결과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처리 고충위원회뿐만 아니라 사내 근로자위원회, 정기 타운홀, 라인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말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실제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현지화입니다. 한국식 HR 관행을 그대로 이식하기보다는 인도의 법, 문화,
노동시장 구조에 맞게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휴가, 임금, 사회보장, 노조관계 등은 한국과 구조가 다르므로 안내서 부문과 현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인도형 HR 노무 매뉴얼을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인도 진출 기업을 위한 인사 노무 관리의 핵심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도는 분명히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회의 땅이지만 동시에 준비되지 않은 기업에게는 복잡한 법제와 노사 문화로 가득한 정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법령 변화와 실무 체크 포인트들이 여러분께서 인도 사업을 설계 운영하실 때 하나의 실질적인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무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체계적인 제도 설계와 함께 꾸준한 소통 그리고 현지 상황에 대한 존중을 통해 리스크를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노사발전재단의 인도 진출기업 인사노무 관리 안내서가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